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풍동 쌍용 아파트 같이 보려고 합니다.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또 임차인이 그 선순위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도 한 그런 사건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 날짜는 6월 24일이에요. 아직 날짜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해당되고요. 2019 타경의 8012 사건입니다. 감정가 4억 4,300에서 한번 유찰이 돼서 지금 3억 1,010만원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소유자 채무자는 동일하고 채권자는 주식회사 한경닷컴 외에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래서 둘이에요. 두 군데서 이제 중복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가 2019 타경의 8012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2020 타경의 600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입찰할 때 사건 번호 어떤 거 써야 할까요? 당연하죠. 이 위에 있는 거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들어온 거 중복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 그 번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담인데요. 몇 달 전에 저희 교육생 중에 한 사람 입찰 가서는 이렇게 위에 거 요 번호를 쓰지 않고 관련 사건에서 있는 이 번호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효 처리된 적이 있어요. 입찰도 처음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지난 얘기예요. 자,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3년 11월 29일 소유권 이전 매매 거래가액 3억 5천이었고요. 2015년 2월 4일 날 근저당 나옵니다. 근저당 나오면은 쉽죠. 권리 분석이. 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6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게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월 4일 날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예요. 그 밑에도 보니까 뭐 개인 근저당 있고 그 다음 또 전세권 있고 가압류 이런 식으로 있고 경매가 주식회사 한경닷컴에서 강제경매 들어오고 흥국생명보험에서 임의경매 들어오고 이렇게 두 개의 경매가 중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말소기준 등기가 2015년 2월 4일이라고 했어요. 이 날짜보다 앞서는 임차인 있는지 봅시다. 아까 밑에 전세권도 있었고 그죠? 자, 임차인 이땡땡씨 있습니다. 전입일이요. 2014년 6월 19일이랍니다. 말소기준 등기가 2015년이고 임차인 전입이 2014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항력은 있죠. 대항력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확정은 2019년 9월 19일 날 받았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사람이 또 전세권 등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입은 2014년 했고 그리고는 전세권 설정은 2018년에 했고 그리고 확정 2019년 했고 그리고는 배당 요구 며칠 후에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경매가 두 군데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온 경매는 2019년 6월 28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경매 들어오고 3, 4개월 후가 배당요구 종기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배당요구 종기일이 2019년 9월 23일입니다. 약 3개월 후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이제 전입은 먼저 돼 있었고 전세권 설정돼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경매 들어오고 이제 배당 요구하라 임차인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까지도 받고 배당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뭐 이 사람이 뭐 저기 이 채권자 측에서 있지 않습니까? 경매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임의경매 신청한 흥국생명보험 측에서 어떤 게 들어와 있냐면은 임차인 아니다 배당 배제 신청 그리고는 유치권에 대해서도 뭐죠? 그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뭐 그건 논외로 일단 하고 진정한 임차인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배당이 되냐면은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그걸 떠나서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는 상관없습니다. 배당 요구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보증 금액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이 된다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모 씨 같은 경우에 일단 전입은 했잖아요. 2014년 6월 19일 날 전입했고 배당 요구 종기일 9월 23일인데 그날 맞춰서 그래도 늦지 않게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인데요. 2015년 2월 4일 날 여기 근저당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 해당하고 그리고는 수도권 과밀지역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8천만 원 이하일 때 보증금이 2,700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 사람 보증금은 3천만 원이니까 그럼 2,700원 무조건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럼 3천만 원 중에서 2,700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300만 원이 모자란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그 3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 모자라는 것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고요. 나머지 300은 위에서 여기 전세권 설정이 2018년 돼 있죠. 그러니까 흥국생명 받고 그 다음 개인 근저당권자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전세권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지금 최저가가 3,110만원 아무리 높게 된다 하더라도 흥국생명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 고 땡땡씨 이 사람 받고 그 다음에 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증금 300만원 나머지 300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 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2015년 2월 4일 근저당 이게 말소기준 등기다 하고 찾았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 이 말이 말소기준 등기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점유자 그래서 임차인 이 땡땡씨에 대해서 보증금 3천만 원이고 전입신고 2014년 6월 19일 날 했고 확정일 9월 19일 받았고 그리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9월 23일인데 9월 23일 날 배당요구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아랫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비고란을 보시면은요 2019년 9월 23일 그때 왜 배당요구 신청한 날이 있죠. 그날 배당요구 신청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590만원 해가지고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2020년 2월 3일 날 근저당권자인 흥국생명보험회사에서 임차인의 배당 배제 신청, 임차인 및 유치권 배당 배제 접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입찰하는 사람이 잘 분석해서 하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매가 두 군데서 들어왔죠. 강제경매가 들어오고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로 해서 저 개인 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 집 담보대출해주고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가압류 개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그 채권이 발생할 때 이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이냐 아니냐 뭐 임차인이 있냐 없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압류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6월 달에 경매 신청을 하고 그 이후 3개월 후에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서 유치권 신고서를 접수하고 했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뭐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어서 저기 근저당권자인 흥국생명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됩니까? 특히 금융권에서 개인 근저당권자, 후순위 채권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하겠지만은 특히나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갈 때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전입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유상 임차인인지 아니면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그리고는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대부분 안 나가죠. 특히 1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1금융하고 거의 같습니다. 요즘은 새마을금고, 뭐 신협 이런 데서도 얼마나 깐깐하게 하는데요. 간혹 보면은 지방에 어떤 뭐 지역 농수, 뭐 단위농협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든가 뭐 신협 이런 데 그런 데서 보면은 그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그걸 감안을 하고 소액의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정도의 대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죠. 이 정도 채권 최고액 4억 2천 정도를 잡고 그죠. 물론 2013년도에 거래할 때 3억 5천 했지만 2년 후에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 감안을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 3억 2천, 4억 2천 이 정도가 좀 거의 뭐 최대한 나간 상태인데요. 이 정도 어떤 나가면서 보험사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진정한 임차인인데 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도 뭐냐면 일단은 소유자 이름은 김땡땡씨고 전입돼 있는 사람은 이땡땡씨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그저 중요 서류를 가지고 있겠죠. 제가 워낙 강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서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뭐 그냥 귀에 못이 박혀 있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는 뭐냐면은 이 전입되어 있는 사람,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뭡니까? 나는 유상임차인이 아니다. 유상임차인, 돈을 내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날인을 받는 겁니다. 그 날인을 받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가족이라고 쳐요. 소유자 김땡땡 씨하고 임차인 이땡땡 씨가 가족이다. 근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소유자 김땡땡 씨는 다른 데 거주하고 있고 따로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잖아요. 전입이. 자, 그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전입세대 열람을 캡처를 안 했는데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까 뭐냐면은 저기 그 뭐죠? 거기 여기 이 땡땡씨 전입이 돼 있고 그리고는 소유자 같은 경우에도 또 2018년도에 전입을 또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사람 이 땡땡씨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임차인이다 뭐 이러고는 권리신고하고 이러니까 한국생명보험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 배제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생명보험 쪽에 이제 문의를 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문의해도 잘 안 알려주던데요 하는데 뭐 글쎄요. 저도 이제 문의를 하면은 정확하게 어떠어떠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문자나 톡이 많이 옵니다. 선생님 뭐 연락했는데 답을 잘 안 해줘요. 어떡하라고. 예, 잘 문의를 해보세요. 자꾸 하시다 보면은 방법이 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경매하고 막 이럴 때 그 부분이 답답해가지고는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답이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전화하면 담당자가 또 뭐 외근 중이라고 그러고 연락 안 되고 막 그러면 쫓아가고 막 그랬어요. 가까운 데 같은 경우 가서 저기 담당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눈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은 뭔가 좀 팁을 줄래나 싶어서 그렇게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말 한마디 하면은 대충 알아듣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니구나 이 사람 임차인이 아니구나 하고 낙찰을 받고 나서 그저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 내 낙찰권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이 사람 선순위로 이렇게 있고 이러면 대출 잘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팁을 그래서 푸는 팁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제 영상 제가 어떤 몇 번 영상이에요 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열심히 듣다 보면은 그래서 열공하다 보면은 그 팁을 올려놓은 영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유치권을 신고했단 말이에요. 3,590만 원이라고. 3,590만 원 접수됐는데,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성립이 하느냐는 거죠.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을 그죠? 예,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 그리고 경매 들어오기 전에, 여기 같으면은 첫 경매가 2019년 6월 28일이에요. 그럼 6월 28일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세 가지가 그죠?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임차인이니까 당연히 그죠? 점유는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유치권이 보면은 점유 부분에 있어서 유치권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점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임차인이 그죠?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을 한다. 음, 임차인은 필요비와 유익비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필요비란 거는 그 부동산 해당 그 아파트를 그죠?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관리에 들어간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유익비란 것은 뭐냐면 그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했을 경우에 그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유지 그리고는 어떤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어떤 그런 거는 임차인이 안 하잖아요. 임차인은 원래는 소유주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 했다.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 임차인들이 보통 유치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인테리어 비용을 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수리비, 그죠? 인테리어. 그런데 도배, 뭐 장판, 뭐 내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장실이 좀 낡아가지고 고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원상 회복의 의무가 보통 있습니다. 보통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 임차인 같은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뭐냐면 특약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원상 회복의 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그 조항을 삭제하고 그리고는 이제 수리를 하고 그거를 뭐 그죠? 소유주가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줬다라든가 뭐 그러니까 100%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내용인데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축 건물 있지 않습니까? 신축 건물 이제 공사 쪽에 보면 유치권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공사를 하고 점유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유치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이제 나대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리는데 공사를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그 대출을 받을 때 뭐냐면은 나중에 그런 걸 대비해서 금융권에서 뭘 받느냐면은 유치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아요. 예, 그래서 그 유치권 포기각서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아파트 뭐 상가든 뭐든 임차인의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원상 회복의 의무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이렇다라고 심증은 있지만은 100% 이거는 아니에요. 허위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행히 그죠? 근저당권자 측에서 채권자 측에서 그죠? 임차인도 아니다. 유치권도 아니다. 라는 어떤 이제 배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생명보험 쪽에 전화가 무지무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문의가.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채권자 측에서 이렇게까지 들어왔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그 정도 이제 임차인이 이 정도 할 것 같으면은 뭐 대대적인 어떤 건물 그 아파트 자체에 이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누수가 예를 들면 배관이 터져버렸다. 예를 들면 그 정도 아파트는 아닐 것 같은데 연식이 근데 배관이 터져버려가지고 난리가 났다. 밑에 집에도 살림을 살 수가 없고 본인 집도 뭐 여러 가지 배관이 터지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를 하는데 뭐냐면은 안 해주더라. 소유주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해주어서 할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했다. 뭐 그럴 수 또 있겠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3,590만 원은 좀 과하긴 합니다만은. 게다가 평수도 굉장히 큰데요. 전용 면적 보니까 분양은 보니까 50평대는 될 것 같은데 보증금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다. 또 뭐 전입이 2014년 선순위로 있는데 근저당 나갔다. 담보대출 나갔다. 거기서는 임차인 아니라고 배당배지 들어왔다. 뭐 여러 정황을 보면 여러분들 짐작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죠? 채권자 측의 협조를 받아보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한 주 시작하시고 그리고는 월요일 화요일 잘 보내시고 수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